오늘 아침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인 것으로 보고 있고 괌을 넘어가는 거리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주장한 괌 포위 사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소식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유선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비행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참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합참이 밝힌 발사 시간은 오전 6시 57분,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입니다. 최대 고도는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3,7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는데요. 낙하를 했는지 아니면 상공에서 폭발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공중에서 폭발 가능성도 있고 낙하를 했는지 이 여부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3,700여 킬로미터라면은 2주 전쯤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때보다 사거리가 그러면 한 1,000킬로미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했던 화성 12형의 경우에는 최대 고도가 55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2,700여 킬로미터였습니다. 이번엔 그보다 사거리와 고도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비행거리와 고도를 고려할 때 최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 화성 12형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지난달 초에 북한이 주장한 괌 포위 사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뒤에 연료량을 줄이거나 해서 비행거리를 조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6시 57분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8시부터 지금 NS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원래 전해지기로는 NSC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로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로 격상이 돼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방금 전인 오전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초 상임위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로 바꾼 만큼 현재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동해상으로 사거리 300km 안팎인 현무2C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발 원점, 즉 발사 지점인 평양 순안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네. 유엔의 새 대북 제재안이 나온 상황이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사실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감행한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인 평양 순안에서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고 또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한 지 불과 12일 만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인 시험 발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험 발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에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어제 이제 미국의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다. 북한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움직였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실행이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보면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밤낮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장소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발사 장소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네. 현재 발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난달 2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이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북한의 경우는 노디나 야산, 그러니까 도로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동을 시켜서 탄도미사일을 쐈었는데 상대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모든 곳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렇게 과시해 왔었습니다. 이 한미 군 당국이 좀 한미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네.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이죠. 8월 9일에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정은이 결단을 내리면 임시의 시각,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임시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입에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보다 이 고체 연료를 이렇게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 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고체 연료를 삽입한 후에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북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대화를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명분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전문가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명분보다는 그 12일 전에 핵실험이 있었고 이제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를 위한 계획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들을 잇따라 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최근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 이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고강도 연쇄 도발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채택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혹독한 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현재 이제 원유와 그리고 석유, 의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결의안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미사일 추가 도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의 이 도발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 ICBM급인 화성 14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SLBM이죠. 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의 첫 시험 발사냐, 이런 예고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비행거리가 3,700km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 이렇게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함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은 상당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등의 그런 조만간 전개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 국면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주장을 하면서 태도를 바꿀 때까지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비행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라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북한이 이제 그 전에 발사했던 미사일이 그때였는데, 그때 발사를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게 괌포위 사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00여 킬로미터라는 거는 이거는 실현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를 북한에서는 또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월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이 괌 주변 포위 사격을 검토할 것이고, 네. 김정은이 언제든 검토만 해서 승인만 하면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한 3,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오늘 발표가 된 것은 3,700km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한미 군 당국이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괌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 보도가 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NSC 전체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북한이 도발에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CNN에서도 밝혔지만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한반도의 평화를 더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게 될까요? 네, 일단 청와대는 애초에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로 그렇게 급히 보냈는데 곧바로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정정을 해서 다시 보도를 했고요. 그만큼 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긴박하고 엄중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5번째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지금 3일 이후에 12일 지난 3일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12일 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직접 NSC 주재를 했는데요. 이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도 IRBM급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직접 주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오늘 도발이 이 북한의 그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의 안보리가 새 이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그런 반발의 성격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발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의 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발사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실험이 있고 지금 12일 만에 오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6시 57분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700km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이 오전 6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이 불상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합참은 최대 고도는 약 770km, 네. 그리고 비행거리는 3,700km로 판단이 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좀 미뤄 짐작한데 북한이 이제 쏜 미사일은 IRBM, 화성 12형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 군이 지금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하자 즉각적으로 동해상으로 현무 2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입니다. 네, 국방부가 바로 실사격 훈련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군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현무 2를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250km입니다. 고려해서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홋카이도 동쪽 2,000km에서 2,000km 태평양에 낙하를 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선희 기자는 현재 낙하를 했는지 공중에서 폭발을 했는지 그 여부는 지금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현재 그 일본 보도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대변인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했고 네. 이 북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 스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그리고 한국과 미국 관계국과의 긴밀히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정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핵실험을 12일 전에 한 이후에 이제 곧바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돼서 대북 제재안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사실 대화 조짐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또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감행했다. 이거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NHK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일에서 13일 스위스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북한 측 최강일 외무성 북미 부국장이 미국 측 참석자를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당국자는 아니었고 전 국무부 수석 차관보와 현장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물밑 대화 교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추가
도발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미국의 좀 더 강력한 대응 조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소탄을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결국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측보다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미국의 반응을 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좀 살펴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또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시 57분에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지금 비행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사일 때보다 한 1,000여 킬로미터가 지금 늘어난 것이어서 지금 가장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얘기한 부분이 이제 정말 계속해서 차례차례 실현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미 간의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도발이 계속 강도가 세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보리 추가 제재 통과 이후에 첫날 결의 수위가 좀 북한의 그 반응이 좀 생각보다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원유 봉쇄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북한 외무성 보도의 반응이 조금 수위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재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좀 미온적일 경우에 12개 중국 은행에 좀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북한 역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노동당 이제 외곽 기구가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썩은 그물보다 못한 제재가 무서워서 주춤하지 않는다. 믿을 것은 오직 자위적인 핵 무력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좀 말폭탄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와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NSC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현재 NSC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인 8시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곧이어 문 대통령 주재의 NSC 전체 회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다시 한번 알려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NSC 전체 회의 참석 대상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로 NSC 전체 회의를 현재 주재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건 취임 이후 5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4번째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12일 만에 다시 한번 직접 NSC를 주재하고 있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8일에 북한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취임 이후 처음으로 NSC를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주재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7월 4일에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이후에는 또 7월 29일 오전 1시에 북한의 도발 직후에 NSC 전체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현재 취임 이후 5번째 NSC 전체 회의는 진행 중입니다. 네, NSC에서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청와대를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상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다시 추가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를 했고요. 이달 3일이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 또다시 12일 만에 추가 도발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자주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바라는 바대로 그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마지막 단계의 미국이나 유엔 측하고의 그 강압 외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인 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네네. 핵실험을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핵실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장 일대, 즉 풍계리 일대가 이번 마지막 실험에서 매우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서는 더 이상 서구 사회에 압박을 가할 수가 없고 해서 또다시 그들이 당장 쏠 수 있는 미사일로 가지고서 압박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최대 고도가 770km 정도로 분석이 됐고요. 비행거리는 3,700여 킬로미터 정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거리, 비행거리는 최대 한도로 쏠 수 있는 데까지 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실험 단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실험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는 탄두를 핵탄이라든가 수소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사일 자체를 가지고서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쏜 미사일은 그들이 갖고 있는 IRBM급의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의 그 최대 사거리에 대해서 지금 사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네, 비행거리 3,700여 킬로미터라고 했는데 이건 북한이 의도만 한다면 사거리는 언제든지 더 많이 늘릴 수는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상태에서는 탄두를 더미탄, 즉 실제 핵탄이 아닌 모의탄을 달아서 사격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미사일은 사거리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한 준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약 4,500km 이내에서는 원하는 표적을 조준 사격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 미사일이 태평양 쪽에 일본을 거쳐서 그쪽까지 날아간 것 같은데 이 미사일이 추락을 했는지 낙하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폭발이 됐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앞서 저희 유선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중간에서 완전히 낙하시키지 않고 폭발을 시킨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는지요? 예,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IRBM급의 미사일들은 아직까지도 완전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어떠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표적에 맞아서 터지게 하는 방법하고 일정한 공중 폭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표적이 어디에 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 상공을 지나갈 적에 영공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고고도로 사격을 가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 사거리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험 발사는 계속돼야 할 겁니다.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조만간에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순수한 전투력을 갖춘 단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과 우리 측에서 북한에 가하는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많은 발사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은 네. 탄두로서 안정적인 사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실험을 몇 번 더 해야 하는데 풍계리 일대가 대단히 많이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위협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일대에서 핵실험은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서 압박을 가하는 일종의 시위적인 행동이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2형 발사를 했을 때 말이죠. 이게 이제 예. 일본 상공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북태평양까지 예, 예. 날아갔었고 그 직후에 일본에서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준비 태세를 일본 정부가 해왔습니다만 미사일 요격 준비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그렇게 유지를 예. 해왔습니다. 오늘 또다시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사실 뭐 어제 일본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포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오늘 또 요격을 시도한다거나 뭐 그런 징후들은 예.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남쪽으로 발사했을 경우에 그 괌도 일대나 오키나와 일대의 주변 지역이 대단히 그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피해서 동쪽으로 쏘아야 되는 북한의 상황을 일본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일본은 자기 영공을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영공의 수직적 한계가 일본으로서는 아직 분명한 경계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공은 밑에 있는 나라가 지배할 수 있는 고도까지만 영공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북한은 거기를 그 하부 국가가 방어할 수 있는 고도를 뛰어넘어서 그 훨씬 높은 고도로 쏘았기 때문에 그 고도에 대해서 일본이 그 지금 요격할 능력을 아직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일본은 그 경계 태세를 취해 놓은 것과 탄착점이 일본 영해나 영공 안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그 상당한 위협 하에서 능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 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재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직 국방부와 국무부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사거리가 1000km나 길어진 데 대해 탄도 궤적 분석 등 평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CNN, 폭스뉴스 등 방송들은 일제히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한 보복성 무력 시위라며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사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전인 어제 미국 MBC 방송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북한이 48시간 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도 유엔의 추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겠다,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 등의 보복 도발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왔습니다. 네,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 원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불만 섞인 그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추가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유엔 제재만으로 효과가 없는 게 사실상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미사일 발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유엔 제재 외에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이 사거리 3,700km로 사실상 미국령 괌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이 기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군사적 압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의 반응과 관련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관영 신화사가 일본 NHK 방송을 인용 북한이 이날 오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의심되며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다고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인민망 등 주요 관영 매체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국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속속 타전했습니다. 네, 일단 미사일 발사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중국 정부의 반응은 혹시 나왔습니까?
예,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핵실험과 달리 별도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엔 결의의 금지 규정을 근거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외교부 브리핑에서 외교, 정치 방식을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던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재차 미사일 도발로 당혹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반응 어떨지 연결합니다. 윤서령 특파원,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스가 관방장관은 7시 반 넘어서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를 넘는 도발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엄중하게 항의하고 가장 강한 단어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오전 6시 57분 북한 서안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7시 4분에서 6분에 걸쳐 일본 북해도 지방 상공을 통과했고 7시 16분쯤 에미모리사키 동쪽으로 약 2000km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상태인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동향을 포함해 정보 수집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NSC를 주재했는데요. NSC를 마치고 나온 고노타로 외무장관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윤서령 특파원. 지난달 미사일이 발사가 됐을 때도 제2얼러트가 발령이 됐었죠. 전국 경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2얼러트 오늘도 작동이 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쯤 홋카이도 등 12개 현의 제2알라트가 발령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지역에는 사이렌과 함께 건물 안에 또는 지하로 피난해달라는 5개 방송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미사일 도발에 이어 17일 만에 똑같은 형태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이번을 포함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미사일로 인한 피해나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워싱턴, 베이징, 도쿄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지은 기자와 함께 오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왔는지 또 그런 의미나 배경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동안에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단 먼저 그 요약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으로 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합참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최대 고도가 약 770km 그리고 비행거리가 약 3,700km로 판단이 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군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동쪽 2,000km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최고 고도와 그리고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인 화성 12형을 정상각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항상 고각 발사를 대부분 했었는데 정상각도, 그러니까 30에서 45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난달 9일이죠. 화성 12형으로 이 미국 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위협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이 그리고 또 지난달 29일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2형을 발사를 했었는데 당시 이 화성 12형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2,700km를 비행을 했는데 네. 이번에 1,000km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집중해서 분석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비행거리인 것 같습니다. 3,700여 킬로미터가 날아갔다. 지난번 발사 때보다 1,000여 킬로미터가 더 늘었다. 그럼 괌포위 사격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3,700km의 네.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은
그 유사시에 미군 증원기죠.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3,000km, 3,300km 가량이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쏜 것 중에서 가장 긴 거리로 날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서 태평양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것보다 지금 1000여 킬로 늘려서 발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군 당국이 일단 비행 거리로 봤을 때 IRBM 화성 12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 12형의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ICBM급의 그 화성 14형의 사거리를 줄여서 했을 가능성도 현재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오늘 발사한 이 미사일이 3,700km를 비행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경우 태평양 괌을 충분히 타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오늘 추가 미사일 도발까지 합하면 11번째 도발이죠. 미사일 도발은 10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 도발이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0번째고 그리고 핵실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죠. 네. 지난 5월 14일에 평안북도 구성에서 IRBM 죄송합니다. 화성 12형 한 발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까지 총 9차례, 오늘까지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이 지금 그리고 지난 6월에 또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수발 발사한 바가 있고 또 7월에 들어서 7월 4일에 그리고 28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1차, 2차 시험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의 경우는 미국 그 독립기념일인데요. 북한은 이때 크고 작은 선물 꾸러미를 보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겁니다. 네. 자, 지금 미군 측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징후를 포착했다는 얘기들이 어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국방부에서도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관련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미사일을 도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 언론에서는 오후 들어서 관련 소식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추가 미사일 도발에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국방부에서는 공식 브리핑은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자, 동해상으로 우리 군이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사격 훈련도 실시하고 있죠. 네, 오늘 미사일이 발사한 직후가 됐는데,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정확한 시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합참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6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6시 57분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9시가 다 되고 있고요. 8시에 이제 NSC 전체 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1시간 가까이 지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7일 전에 그 미사일과 비교를 해보면 사거리가 1000여 킬로미터 정도 늘어난 거를 제외하고는 발사 장소라든가 발사를 한 방향은 좀 여러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많이 주목했던 부분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거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언제든 북한이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었고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쐈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면에서는 비슷한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 29일 도발했을 때 역시 오늘 발사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북한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평양 시민이 살고 있는 순안 비행장에서 네. 발사를 한 겁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한 거는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그랬었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논이나 야산, 도로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동시켜서 탄도미사일을 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 국토 모든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과시해왔고 또 이런
발표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8월 9일이죠. 북한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정은이 언제든 결단을 내리면 임시의 시각,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나 발사를 할 수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성명을 낸 바 있는데요. 이게 주입 시간이 걸리는 연료, 액체 연료 대신에 고체 연료 미사일 엔진에 지금 현재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역시 고체 연료의 경우 주입을 했을 때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동성이 있고 또 은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좀 연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환 비행장으로 바로 이제 몰래 가서 언제든지 바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과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자, 이재용 기자 얘기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국방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6시 57분쯤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발사 소식이 확인된 이후에 우리 군은 도발 원점인 순환 비행장까지의 거리 250km를 고려해서 동해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지금 비행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합참이 밝힌 발사 시간은 오전 6시 57분,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입니다. 최대 고도는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3,700여 킬로미터입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는데 낙하를 했는지 또 상공에서 폭발을 시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방금 전인 오전 7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오전 7시 5분을 전후해서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고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낙하물 자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에서는 낙하했는지 폭발이 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낙하는 확인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금 공중 폭발을 했는지 낙하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거고 일본에서는 이게 낙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29일에도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지금 한 1000여 킬로미터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를 했던 화성 12형의 경우에 최대 고도는 550km, 비행거리는 2,700여 km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사거리와 고도가 모두 늘어났습니다. 비행거리와 고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 화성 12형 이상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미군이 이와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나 저각 발사를 했을 경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난달 초에 북한이 주장한 괌 포위 사격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지난달 발표한 괌 포위 사격의 거리 3,356.7km였는데요. 네. 이번 발사로 그 거리를 300km 이상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괌 포위 사격을 하는데 우리에게 비행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무력 시위로 강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최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연료량을 좀 줄이거나 해서 비행거리를 조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이후에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처음에 소집할 거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전체 회의로 격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방금 전인 오전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상임위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로 바꾼 만큼 현재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도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동해상으로 사거리 300km 안팎인 현무 투시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원점, 즉 발사 지점인 평양 순안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북한이 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명분상으로는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안도 그렇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서 지금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인 평양 순안에서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고 풍계리 핵실험을 한 지 불과 12일 만입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일단 우세하긴 한데요.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계획에 따른 시험 발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곧바로 그거에 반발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고 원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핵실험 스케줄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여야 일제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박완주 수석 대변인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복되는 도발이 매우 안타깝다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견됐던 도발이었다면서 전술핵 배치 등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한 조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어제 밝힌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구상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안보 인식이 나이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금도를 넘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대북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또 이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국회 차원의 대응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당장 국방위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상의한 결과 일단 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에 월요일쯤에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를 다시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군에서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저도 그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상으로만 봐서는 IRBM이라고 하는 중거리 화성 12형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만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앞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가능한 미사일이 화성 12형과 화성 14형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거리가 지금 이번에 날아간 3,700 정도 됩니다. 네. 예, 북한에서 괌 포위 타격을 하겠다고 한 게 3,356.7km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 넘어갔고 또 지난번에 8월 29일 날은 그에 미치지 못한 2,700밖에 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발사를 통해서 거리적으로는 괌 타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화성 12형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일단은 8월 29일 날 화성 12형을 통해서 괌 포위 사격을 하는 어떤 계획의 어떤 맛배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바로 직전에 지금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6차 핵실험 직전에 북한이 공개한 어떤 장구형 기폭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핵탄두 도면을 공개했는데 바로 그쪽에 보면 화성 14형 핵탄두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이러한 어떤 6차 핵실험과 맞물려서 6차 핵실험의 한 어떤 실험 결과물을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라고 본다면 이번 발사가 혹시 6차 핵실험에 한 탄두를 실어서 실제 날려보내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화성 14형의 어떤 약간 거리를 좀 짧게 해서 저각 발사라든가 아니면 연료량을 줄여서 쏜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어찌 보면 주도 면밀하게 지금 갈 길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 행동을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제재라든가 우리의 어떤 트럼프가
던지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반발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뭐 있는 미사일을 쏘는 것이야 뭐 바로 꺼내서 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실험을 하는 미사일은 그렇게 쉽게 쏠 수가 없습니다. 뭐 기분에 네. 따라서 이렇게 꺼내서 쏜다고 쏠 경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 큰 어떤 자신들에게 어떤 뭐 저해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최소한 한 달, 두 달의 어떤 정교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해오는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는 자신들의 핵무력을 최대한 고도화, 현재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단기간 내 어쩌면 이번 연말까지는 미국과의 어떤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향후 한 3, 4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북한이 올릴 수 있는 핵무력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네. 계획표대로 간다고 하면 네. 그 계획표대로 지금 가고 있고 단순히 이런 우리의 의지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제재에 대한 어떤 반발은 자신들 어떤 그런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2375 제재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미국이 전면 원유의 공급 중단을 추구를 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후퇴한 그런 제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북한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입장이 좀 더 난처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심지어 미국까지 이러한 사항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재 자체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이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그런 어떤 기대감이 저는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북한이 상당 부분 어려운 면이 있었고 제재는 아직까지 좀 더 효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항복을 하고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어떤 큰 그런 기대감을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가 분명히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러한 어떤 제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제재를 했다가 중간에 어떤 절충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북한의 어떤 이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면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어떤 대국들이 있을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어떤 중국과 러시아 간에 상당히 절충점을 찾아서 잡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이런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걸 예측할 수 없었다. 또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 질문을 그럼 드릴까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이 낙하를 했느냐 공중 폭발했느냐. 낙하를 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공중 폭발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냥 낙하를 했다고 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이 핵탄두라는 것은 물론 땅에 떨어져서 터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터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충격이라는 건 뭐 불을 붙여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정교한 그 핵기폭 장치가 작동을 해야만 터지는데 그것이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냥 땅에 떨어질 때는 쇳덩어리와 그냥 일반적인 폭탄만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중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폭발을 해서 자신들이 목표한 지점에서 터지게 해야만 두 가지죠. 이것이 기폭 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도 되지만 이전에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것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그냥 물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북한이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북한이 여전히 이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러한 어떤 대기권 재진입이라든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다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어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물속에 낙탄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만약 공중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의도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터졌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대기권 재진입. 물론 이번에 날아온 거리가 3,70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만 킬로 날아가는 수천 킬로, 상당히 1,500킬로 이상 올라가는 진정한 대기권 재진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대기권,
실제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 발사를 해서 대기권을 진입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진보적인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폭발이라는 측면에서 기폭장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한 어떤 기술을 가졌다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것이 폭발했다는 것은 정말 공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산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차원에서 폭발됐는지도 또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폭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어렵고요. 물속에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기술이 없다, 또 기술을 못 가졌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에 6차 핵실험을 한 것은 9월 9일 정권 창립일 창건일을 앞두고 진행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고비 또 추가 도발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어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어떤 정치적 행사 날짜에 딱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약간 고려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정책 일정보다는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여줄 것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핵실험 가능성보다는 실제 이번에 화성 14형인지 12형인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12형이라고 하면 실제 14형에다가 6차 핵실험을 했던 핵탄두를 실어서 이번 거리보다 더 먼 정말 한 6,000에서 7,000, 8,000 정말 실제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을 묘사할 수 있고 실제 실사 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이 도면을 슬쩍 공개를 했습니다. 노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화성 13형이라는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극성 3형이라는 SLBM 신형 SLBM이 있습니다. 지난 북극성 1형이라고 하나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사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좀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 북극성 3형이 지금 도면이 공개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어떤 화성 13형이라든가 특히 북극성 3형 같은 SLBM 신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시작한 NSC 전체 회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NSC 전체 회의 참석 대상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모여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곧이어서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를 열고 회의를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도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를 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평가를 하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하루 만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전체 회의까지 소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예,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 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 그 배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도발을 감행한 의도도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박현주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 지금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핵실험 12일 만에 북한이 오늘 아침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사거리가 3,700여 킬로미터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긴급 소집됐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오후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